여기 민석이네 집이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민석이 애비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마르고 병든 얼굴, 냄새도 심하게 나고 전체적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첫 느낌은 혹시 도움을 요청하러 온 노숙자분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죠. 남편이 제 뒤에서 그 노인을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20년간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을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20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년간 저만 몰랐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살아서 문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10년간 며느리를 속이고 살았던 민석 씨 가족의 비밀을 지금 바로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41살의 두 아이의 엄마예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고 남편과도 사랑하며 살고 있었죠. 어제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시어머니 65세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는 분주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10년간 시댁 생신 때마다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께서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와 1학년인 작은아이도 할머니 생신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했거든요.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큰 갈등이 없었을 정도로요.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지냈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 친구들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특별히 반차를 낸 거였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는 항상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죠. 우리 부부는 함께 생신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갈비찜, 미역국, 나물류, 그리고 특별히 주문한 생신 케이크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차림이었어요. 준비하면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야기했어요. 젊은 나이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항상 밝게 지내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20년간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셨는지요. 저녁 6시쯤 시동생도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죠. 시동생도 형만큼이나 효자예요. 곧 시어머니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젊어 보이셨죠. 아이들이 달려가서 꽃다발을 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거든요. 시어머니도 손주들을 무척 아끼시고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했죠.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찼어요. 저녁 8시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준비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죠. 갑작스럽게 울린 초인종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지 궁금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택배나 이웃분이겠거니 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생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고 아무도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마르고 병든 얼굴. 냄새도 심하게 나고 전체적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첫 느낌은 혹시 도움을 요청하러 온 노숙자분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여기 민석이네 집 맞나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죠. 남편이 제 뒤에서 그 노인을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20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급하게 뛰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시는 건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가 그 노인을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호기심에 뛰어나왔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어머님, 이분이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시고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구나. 처음 보에. 나는 민석이 애비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10년간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아이들에게 들려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신다는 이야기들, 시어머니의 고생담에 대한 깊은 동정심,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사실을 인정했어요.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충격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 노인, 아니 시아버지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69세가 된 그는 20년 전 대기업 부장의 위엄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옷도 남루했으며 전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에서 절망감이 역력히 느껴졌죠. 시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멀쩡히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속였을까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희 가족은 방에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1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시댁 가족들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어른들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까지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인 작은 아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시아버지가 나타난 다음 날 오전,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뒤척이기만 했거든요. 1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밤새 많이 우셨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강인하신 분인데 이렇게 약해 보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 숨길 것도 없지.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49살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대요. 큰아들인 지금의 남편은 21살 대학교 2학년, 작은아들인 시동생은 17 고등학생이었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두 아들 모두 공부도 잘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때를 회상하시는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리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남편도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지.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시아버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대요. 부장이라는 직급에 걸맞게 여러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었고 승진 가능성도 높았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의 봄이었대요. 변화의 시작은 회사 거래처 격리 직원 김소연이었어요. 32세의 미혼 여성이었죠. 시아버지와 17살 차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큰 나이 차이예요.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그 17살 차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을 거예요.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미팅을 하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나 봐요. 시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대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옷차림이 조금씩 젊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보수적인 정장만 입던 분이 갑자기 화려한 색깔의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고 해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승진 때문에 신경 쓰나 보다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그때의 순진함이 느껴졌어요. 회식이나 야근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도 이상한 점 중 하나였어요. 평소에 일찍 들어오시던 분이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대요. 회사 일이 많아져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건 여름쯤이었대요. 시아버지의 변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던 분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도 예민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대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놔두던 핸드폰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재빨리 확인했다고 해요. 목욕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 문 앞에 가져다 놓더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평소에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시던 시어머니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곳에서 사용한 기록들이 많았다고 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꽃집, 액세서리 매장. 가족과 함께 가지 않은 곳들에서의 소비가 급격히 늘었던 거예요. 그때도 나는 혹시 회사 접대비인가 했어. 정말 순진했지. 시어머니의 자주 섞인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시아버지의 행동 패턴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운명의 그날은 7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대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 나간다며 외출했는데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침실에 놓고 간 거예요. 평소에 핸드폰을 절대 놓고 다니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급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가져다 드리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화면의 내용이 그대로 떴다고 해요. 여보,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우리 집 언제 계약할까요? 빨리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발신자는 소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때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미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더 확인해 보셨대요. 대화 내용을 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발견이 온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 할 말 있지?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밀며 말씀하셨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첫마디였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죠.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 대화를 들려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하신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소연이랑 새 출발하려고 하는 걸로 결정했어.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32살 여자와 새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21살, 17살 아들들과 45살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가족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먼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원이었어요. 시어머니 모르게 은행에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 명의로 저축해둔 교육비와 적금까지 모두 해지했어요. 5천만 원이었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었나 봐요. 총 2억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집값보다도 많은 돈이었거든요. 소연이와 새 삶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절망했다고 해요. 25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21살 큰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던 시기였죠. 17살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도망갔어.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버리고 작은 아들은 충격에 빠져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의 질문에 시어머니도 답할 수 없었대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게다가 2억 원의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45세의 여성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빚까지 갚아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 20년간 시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전화도 편지도 송금도 아무것도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시아버지가 김소영과 함께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그날 밤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20년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45세의 나이에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집에는 2억 원의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던 2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21살 대학생 큰아들과 17살 고등학생 작은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대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45이라는 나이는 새로 시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두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대출금 2억 원의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여기에 생활비, 아이들 학비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월 300만 원은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45세에 사회 경력이 없는 여성이 월 300만 원을 번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신념으로 버티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첫 번째 일자리는 동네 식당 주방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아침 장사 준비와 조리 보조 일이었죠. 시급은 4,500원, 하루 4시간 일해서 18,000원을 받으셨대요. 45세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뜨거운 기름과 김이 나는 주방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일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손도 자꾸 데이고,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담담한 말씀 뒤에 숨겨진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셨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사무실 청소 일이었어요.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 정리를 하는 일이었죠.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었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에도 시어머니의 일은 계속됐어요. 3시부터 7시까지는 대형마트에서 상품 정리와 진열 일을 하셨대요.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문의에 답하는 일이었죠. 45세 여성에게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젊은 직원들과 똑같은 속도로 일해야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무리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어. 하지만 쉴 수가 없었지. 마트 일이 끝나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대요. 그 짧은 시간이 시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휴식은 없었어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셨거든요. 시급이 다른 일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일이었어요. 편의점에서는 계산, 진열, 청소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대요. 특히 야간 시간대라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밤 11시 30분. 그러면 씻고 다음날 준비하고 나면 새벽 1시가 넘었다고 해요.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 실질적인 잠자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됐던 거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특히 21살 큰아들인 지금의 남편이 어머니의 고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엄마, 저도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큰아들이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절대 안 돼.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해. 시어머니는 단호하셨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은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대신 큰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낮에는 대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였죠.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끔 같은 동네에서 일하다가 마주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그때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21살 아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족이 함께 고생할 때 생기는 끈끈한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셨대요. 17살 작은 아들인 시동생도 힘들어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시기였는데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형도 힘들게 일하는데 저까지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정말 단호하게 반대하셨대요. 절대 안 돼.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어도 너희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해. 시어머니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죠. 작은 아들도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대신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하고 방학 때는 택배 상하차 일을 도왔어요. 17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벌어서 가게에 보탰다고 해요. 그때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처절했어.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버텼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시어머니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생활을 1년 넘게 하시다 보니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손목도 계속 아팠다고 해요. 만성 피로는 당연했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렸어요. 한 번은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 너무 무리했나 봐. 그때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대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25년 결혼 생활의 배신감, 경제적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많이 울었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지. 시어머니의 강인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2년째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놀랐다고 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너희들만 졸업하면 괜찮아질 거야.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점점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더 좋은 알바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과외도 시작했고 학원에서 보조 강사 일도 하게 됐죠. 월 수입이 8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가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작은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서 등록금 부담을 줄였죠. 시어머니도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식당 일은 그만두고 대신 사무실 청소 일을 늘리셨어요.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월 1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게 됐죠. 편의점 야간 근무도 계속하셨지만 체력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5년이 지나면서 집의 대출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금 상환은 어려웠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내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남편이 31살이 되던 해로 이어졌어요. 10년간의 처절한 고생 끝에 드디어 안정을 찾은 시기였죠. 큰아들인 남편은 좋은 회사에 다니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해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더욱 의젓해진 거였죠. 그때 남편이 저와 만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연애 소식을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10년간 고생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셨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에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1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시어머니는 밤마다 이 문제로 고민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저와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엄마,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셨대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망설이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10년간 함께 비밀을 지켜온 모자였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겠죠.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시어머니도 깊은 한숨을 쉬셨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1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제 며느리에게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고민하신 끝에 시어머니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남편이 불륜으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돌아가셨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0년간 홀로 고생하면서 두 아들을 키운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셨겠죠. 남편의 불륜과 배신으로 고생한 불쌍한 여자로는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불륜으로 가족을 버렸다는 사실보다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도우며 성장한 효자로 보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두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죠.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병으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설정을 정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자세한 질문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시기도 정해야 했어요. 남편이 대학교 2학년일 때로 설정했죠. 실제로 시아버지가 집을 나간 시기와 비슷하게 맞춘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그 이후의 힘든 생활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완벽한 대본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일관성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였죠. 정말 치밀했어요. 마치 연극 대본을 쓰는 것처럼 세심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처음 해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연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집은 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 살아. 아버지는요? 제가 당연하게 물었을 때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 그때 남편의 연기가 정말 완벽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그때 나이가 겨우 49이셨는데 남편이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응,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어. 남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신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기억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집안에 시아버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진은 어디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의 대답이 완벽했어요. 아, 그거. 너무 슬프고 그리워서 다 치워놨어. 사진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그때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잃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연기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남편을 그리워하는 과부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심지어 가끔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며느리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쓰러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거짓말은 계속됐어요. 식장을 예약할 때 신랑 측 하객 명단을 봤는데 시아버지 쪽 친척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시아버지 형제분들은 안 오세요? 아버지가 외아들이었어. 그리고 친척들이 다 멀리 살아서 연락이 끊어졌어. 남편의 설명도 완벽했어요. 미리 준비한 대답이었겠죠. 시아버지 회사 동료들도 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것도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서 연락이 다 끊어졌어.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측 하객이 현저히 적었어요.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마다 저도 함께 아쉬워했어요. 시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봐서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말 반가워하셨죠. 정희야, 와줘서 고마워. 아들만 둘인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격도 온화하고 가족을 무척 사랑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을 텐데도 완벽하게 연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일 하셨어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어. 정말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어요.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었을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더욱 정교한 연기가 필요했어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낼 때면 시아버지 영정사진 대신 위패만 있었어요. 아버님 사진이 없어서 위패로 모시는 거예요? 응. 사진을 보면 너무 슬퍼서 위패가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의 설명에 저는 더욱 안쓰러웠어요. 처음 차례를 지낼 때 정말 경건한 마음이었어요.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제 남편의 아버지이자
앞으로 저를 지켜봐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리시는 모습도 정말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배신자를 위한 제사상을 억지로 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결혼한 지 3년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하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거짓말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자상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너희 아빠를 무척 사랑하셨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쓰러웠어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봐서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혼자서 고생하면서도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도 어머니를 도우며 성장한 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매년 시아버지 기일이 되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어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마음도 경건하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모셨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너희도 할아버지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10년간 이 거짓말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너를 속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 시어머니가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10년간 며느리를 속이면서 사셨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제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네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릴 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시아버지 기일에 눈물을 흘릴 때 너를 보면서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10년간 속아서 살았다는 배신감도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10년간 지켜온 완벽한 거짓말이 시아버지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시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후련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시댁 가족들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은 매일 밤 회의를 했어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모여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격렬했어요.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20년간 가족을 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형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가장 고민이 많으셨어요. 20년간 원망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기도 했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정말 복잡했어요. 며느리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논의가 계속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었어요. 시아버지의 간경화 치료비만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여기에 생활비,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월 40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우리 가정의 월 수입은 남편 월급 3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이 비용을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설사 마음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두들 침묵했어요. 감정적인 측면과 별개로 돈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비상금 1,800만 원으로는 6개월이 한계였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런 복잡한 가족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집안 분위기가 계속 무거우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가 물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세 번째 문제는 시어머니의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시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주일간의 논의 끝에 시어머니가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요양원에 보내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밤새 뒤척이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집에서 모실 수도 없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과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결정에도 반대했어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왜 우리가 그 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6개월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도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비상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내 돈으로 할 거야. 너희들한테는 부담 주지 않을게. 시어머니의 결정에 더 이상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자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일은 제가 맡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아버지와 관련된 일에 관여하기 싫어했거든요.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월 120만 원 정도였죠. 사설 요양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 오시면 환자분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의 말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면회를 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아마 가실 것 같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어떨까요? 요양원 입원 수속을 밟는 날 시아버지는 별말 없이 따라오셨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20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병들고 늙은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죠. 여기서 잘 지내세요. 제가 인사를 할 때 시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시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만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어요. 몸 조심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첫 면회를 가셨어요. 혼자 가세요?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혼자 가볼게. 시어머니가 면회를 다녀오신 후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아파 보이더라. 시어머니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20년간 원망하며 살았지만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관계가 있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면회를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며느리로서 한 번쯤은 면회를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대가 심했어요. 당신까지 갈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10년간 속아서 살았던 피해자였죠. 하지만 시어머니 혼자 면회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한 달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와줘서 고마워. 시아버지가 말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보낸 6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만 면회를 다니셨는데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가끔 함께 갔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끝까지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쉬어. 보고 싶지 않아. 20년간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어요. 5개월째 되던 달에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6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오세요. 시어머니와 제가 급히 요양원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도 연락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용서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만 지켜봐 주셨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정말 간소했어요. 참석한 사람은 시어머니, 저, 그리고 요양원 직원 몇 분뿐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인데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쉬어. 살아있을 때도 안 봤는데 죽어서 뭐 하러 봐.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5년을 함께 살고 20년을 원망하며 살고 마지막 6개월을 지켜본 심정은 어떠실까?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에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20년간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6개월간의 복잡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면회를 다니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맞았어요. 남편이 나중에 인정했을 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는 잘못을 하신 분이었어. 하지만 마지막에는 후회하셨어.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과 미움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배웠어요. 완전히 잊는 것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그냥 놓아주는 것이 용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남편과 시동생의 선택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죠. 10년간 속아서 살았다는 배신감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20년간의 원망을 정리하셨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6개월이 우리 가족에게 준 의미는 각자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고 풀지 못한 원망도 없어요. 진실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젠 알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0년간 숨겨졌던 한 가족의 비밀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거짓말이 더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이었습니다.